읽었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보는 것이 글쓰기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엘마르 도서관에서의 천원짜리 지폐와 관련된 에피소드랑 방금 그 32쪽에 그 수선집 이름은 더이보라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인데, 이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선생님께서 글쓰는 태도, 자세, 그리고 첫 번째 지세포에서의 글쓰기 특강에 관련된 조금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글쓰기 수업을 할 때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정선의 계산정고도를 보여주고 1000원짜리 지폐하고 연결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책을 쓰는 바람에 이제 그거는 더 이상 못 써먹을 것 같아서 이제 난감합니다. 사실 이제 뭘 또 하나 꺼서 구해와야 될 텐데, 자산을 줘도 어쨌든 책에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자꾸 아무것도 아닌 그 사소한 것들을 쉽게 놓치고 지나가죠. 그냥 매일 보니까 관성적으로 보고 지나가고 그것에 대한 의미나 가치를 잘 못 느낄 때도 많고요. 항상 보던 풍경이나 경관들을 어떻게 새롭게 볼 수 있느냐가 글쓰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성정보도를 항상 보여주는 이유도 그런 것도 있고요. 엘마르에서 했을 때도 역시 누구나 1000원짜리 지폐하고 연관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서울을 통인동에서 특강을 할 때 초등학생, 그때는 이제 벌써 지금부터 한 10년도 훨씬 전인데, 초등학생 꼬마가 바로 1000원짜리 지폐 얘기를 해서 세파에 찌들지 않고 머리 많이 안 쓰고 생각 많이 안 하는 아이, 저 순수한 아이는 그냥 저걸 1000원짜리에서 본 기억을 빨리 해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반면에 이제 성인이 되면 계상정보도는 그냥 계상정보도죠. 거기서 왜냐면 1000원짜리에서 그 뒤에 있는 그림을 유심히 보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수선집 더이버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제가 바라본 그 수선집 이름인데, 항상 가던 길로 갔으면은 아마 못 봤을 겁니다. 저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류장까지 항상 걸어 다니는데, 이렇게 좌우로 잘 살피고 다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위를 잘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직진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나가니까 여기에 간판이 있어도 유심히 보진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날 이 책에 있는 날은 건너편에서 가는 바람에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길을 건너지 않았으면 저도 그 수선지 이름이 더이버라는 걸 오랫동안 못 봤을 텐데, 결국은 이거는 어떤 예민한 감각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바라보는 시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980, 90년대 신문에 사회면에 많이 나왔던, 항상 단골로 나왔던 뉴스나 기사 중에 하나가 만원 버스 이야기, 버스의 매연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요즘에 버스에 과속하는 이야기. 그런데 2000년대가 되면 이런 얘기들이 신문에서 사라집니다. 왜 사라질까요? 왜 사라질까요? 질문은 제가 받았는데 제가 질문을 던지네요. 왜 사라질까요? 1980, 90년대까지 대한민국의 기자들이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불편한 것들이 항상 기사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많은 버스, 과속운전, 매연. 그러다가 기자들이 이제 수입이 늘어나면서 자가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그다음부터 나오는 기사들은 휘발유값 문제, 그 다음에 연비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환경을 주로 이런 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기사에서 연탄가스 얘기 잘 안 나오잖아요. 아직도 제가 사는 대구에도 여전히 연탄을 떼는 그런 곳이 있단 말이죠. 그럼 분명히 그런 부작용이나 그런 사건 사고가 있을 텐데, 기자들이 지금은 그런 데 안 사니까, 그게 그리고 보편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글을 쓴다는 건 내가 항상 바라보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한번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예민한 시선이 있어야지 글을 잘 쓰고 못 쓰고는 나중 문제고 일단 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저는 글쓰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 있는 자리에서만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야지 글 쓰는데도 좋은 시선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책 제목이 글쓰기의 태도이잖아요. 처음에 선생님 연구를 받고 책 제목을 글쓰기의 태도라고 정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판사 편집자들은 책 제목을 생각을 하면은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을 해봅니다. 혹시 똑같은 제목이 있을지 뭐 이러는데 거의 다 결정을 하고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했더니 번역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바꿀까라는 또 고민을 한참 했는데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의 중심 생각, 후임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글쓰기에 있어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삶의 태도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 제목을 그대로 유지하면 좋겠다라고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그 선생님께 받은 원고를 읽어가면서 또 마음에 좀 남았던 구절이 있는데요. 저도 편집자지만 글 쓰는 거가 좀 어렵고 잘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책에 157쪽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대다수는 컵이 입구까지 물이 올라오기 전에 포기한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글쓰기를 배우면 단숨에 물이 채워질 거라 착각해서다. 물이 넘치는 조건은 컵 입구까지 찼을 때 생긴다. 조건을 채우지 않고 결과만 쳐다보면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조금만 해보고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테고, 선생님께서 글쓰기 수업하면서 그 제자들이 이렇게 빨리 안 될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것과 연결돼서 또 떠오르시거나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글쓰기는 70%는 타고납니다. 좋은 날 아침에 여기까지 오셨는데 또 제가 나쁜 성격을 버리지 못하고 팩폭을 그런데 정말 글쓰기는 70%는 타고납니다. 나머지 30%를 채우는 과정이고, 그러면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 노력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70%를 타고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글을 잘 쓰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70% 타고난 거에서 머무르거나 도태되고 대체로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타고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해서 작가가 되고 글쟁이가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긴 합니다. 글쓰기를 배우는 분들이 이제 제 케이스지만 저는 처음부터 얘기를 합니다. 이거 8주 배워서 12주 배워서 글 아주 잘 쓰는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곳 있으면 거기 가서 배우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렇게는 못 가르칩니다. 다만 글을 어떻게 써야 되고 글 쓰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글을 잘 쓰려고 애쓰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같이 첨삭을 하고 글을 읽으면서 변화가 어떻게 조금씩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면서 혼자서 일어서서 글을 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사실 거기까지밖에 못합니다. 그 이상은 개인의 노력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예민하게 봐야 되고 안 보던 자리에서 보는 습관도 길러야 되고, 그래야지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 대부분 다 40대
40대가 다 넘으셨겠지만 지금까지 안 되던 글이 돈 내고 2달, 3달 배운다고 글이 써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글쓰기를 가르칠 수 있다는 사람은 저는 사기꾼이라고밖에 생각하지 못해요. 글은 그렇게 낼 수 있는 기술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물이 차듯이 컵에 가득 차면 그 다음부터는 휙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문제는 저 전에 자꾸 요요가 오죠. 글쓰기를 배우고 나서 계속 한 거를 해야 되는데, 습관대로 해야 되는데, 뭔가 과정 속에서 12주면 12주, 8주면 8주 동안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과제도 하고 뭐도 이렇게 하다 보면 글이 느는데, 그러다가 끝나고 나면 다시 제자리로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해왔던 습관을 또 슬그머니 내려놓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놓고 글쓰기 배워도 소용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결국은 계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꾸준히 매일 뭐라도 해야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페북에다가 한 줄씩을 쓰는데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쓰고 왔습니다. 귀찮아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계엄이 돼도 저는 씁니다. 그러지 않으면 글은 절대로 늘지도 않거니와 글쓰기가 되지도 않는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 2번 언급하신 영화가 있는데 패터슨이라는 영화를 언급하셨어요. 2018년에 그의 영화를 하나 꼽아달라고 할 때도 패터슨을 꼽았다 그러시고 또 그 다른 글에서도 패터슨의 주인공 이름이 패터슨의 버스 기사 이야기가 있는데 그 영화를 선생님 영화 평론가이시기도 해서 영화 얘기도 조금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글쓰기 책에 대한 어느 정도도 잘했지만 이 패터슨 이야기와 연관해서 조금 더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 시인 안 계시죠? 시인 계신가요? 네? 소위 작가라는, 저는 사실 제가 작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저는 제 입으로 작가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고 저는 그냥 저자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창작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작가는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동화를 쓰거나 시조, 소위 창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창작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런 에세이, 일상을 쓰거나 영화 평론과 관련한 그런 이야기를 쓰거나, 그러니까 저는 저자입니다. 소위 작가라는 분들이 제가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제가 만나보거나 이렇게 밖에서 본 케이스로 얘기하면 많이 게으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기준에서 게으른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저 시간까지 왜 자빠져 잠을 잘까? 이제 이런 겁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이 시간이면 그 밤에 뭐 했을까? 술 먹었나?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나?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처럼 루틴을 사는 사람은. 물론 사람마다 삶의 방식이 다르고 또 창작의 방식도 다를 겁니다. 창작의 영감을 얻는 소스도 다를 거고 환경도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믿는 거는 루틴의 힘입니다. 저는 그걸 믿고 살아왔고 실제로 그게 잘 된다라는 걸 많이 봐왔고, 패터슨은 그 영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인데 간단한 얘기입니다. 패터슨 시에 사는 패터슨이라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얘기인데 일어나면 똑같이 6시 반에 일어나서 5시 반인가요? 아침을 콘플레이크를 먹고 전날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걸어서 버스 회사에 가서 버스를 몰고 하루 일을 끝내고 나면 집에 와서 다시 마빈이라는 강아지를 데리고 펍에 가서 맥주 한 병을 마시고, 그게 이제 하루 자기 고생에 대한 보상이죠. 그리고 집에 와서 잡니다. 다음 날로. 그래서 월요일날, 금요일날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 주까지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인데
다른 게 없어요.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들고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틈틈이 자기가 버스 운전을 하면서 또는 회사까지 걸어가면서 눈에 보이는 그런 느낌들을 메모했다가 그걸 시로 옮겨 적습니다. 이제 그 얘기인데 그 시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창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영감을 찾는 그런 시인이 아니고 일상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창작을 하고 시어를 찾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그래서 그 영화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소한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가 그걸 겪었잖아요. 팬데믹 때 매일 똑같은 일상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마스크를 써야 되고 온도를 재야 되고 그런 감염병의 시대를 우리가 겪으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우리가 다 겪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상에서 얼마든지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영화가 바로 짐 자무시의 패터슨이고 또 작년이었나요? 굉장히 히트쳤던 그 퍼펙트 데이라는 일본 영화도 있었고요. 대체로 이런 일상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그런 루틴의 힘이 결국 글을 쓰는 하나의 동력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좋아합니다. 홈페이트 데이즈는 저도 좀 감동 깊게 봤던 영화인데 여기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까 대표님이 여기 커피를 갖다 주셨는데요. 중간에 작은 퀴즈를 내거나 혹은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를 해주시거나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뒤에 준비하고 계신 차지현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커피거든요. 제가 말할 때는 박수가 관심 있게 들어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커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작은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책들 갖고 계시잖아요. 선생님 저서 단독 저서가 공저도 있지만 단독 저서가 영화 도시를 캐스팅하다 맛있는 영화관이라는 책이 있고요. 또 호우 시절 이렇게 세 권의 책이 있고 책이 이제 네 번째 책인데요. 이 네 권 책 중에 도서출판 한티지에서 나오지 않은 책이 무엇일까요? 책의 앞에 프로필과 책을 앞뒤로 보시면 그렇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영화 도시를 캐스팅하다는 영화들에서 도시가 언급된 책들을 선생님이 리뷰를 쓰면서 쓰신 책이고요. 맛있는 영화관은 영화의 음식 이야기를 갖고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편집할 때 저희가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이 협업을 해서 이 선생님 책을 위해서 재미있는 일러스트들을 같이 넣었습니다. 네, 호우시죠 맞습니다. 요새는 그 작은 책 읽는 모임에서도 책을 같이 읽고 나가는 걸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서로 이야기하는 묵동 모임, 가만히 앉아서 서로 각자 책을 읽는 이런 시간도 많이 갖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선생님 책의 구절들을 조금씩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제가 많이 가지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67쪽 이제 이번에 세분 보시겠어요? 네. 어떤 글쓰기 선생은 무조건 쓰라고 쓰면 늘게 돼 있다고 그러니 일단 쓰기를 요구한다고 들었다. 말을 전달한 이의 앞뒤 맥락으로 보아 뭐든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걸로 이해되었다. 그렇게 쓰다 보면 글이 늘기 마련이라는 것.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일단 무조건 쓰지 못할까? 더 읽을까요? 이 부분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들어있는 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풋과 아웃풋 이야기, 또 글쓰기가 어떻게 늘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다들 SNS 하시잖아요. 저도 합니다.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는데 보면은 조금 전에 대표님 얘기하셨다시피 책 쓰는 책 읽는 모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필사를 하는 모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글쓰기와 관련한 강좌 그런 것도 많이 뜹니다. 최근에 많이 제가 본 것 중에 하나가 글 쓰는 하루에 한 줄씩 쓰기. 그날 단상을 그냥 무조건 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몰라서 못 쓰나요? 하루에 한 줄씩 쓰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기 쓰듯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날 있었던 느낌을 써라. 그러다 보면 글이 써지고 늘고 뭐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카피를 보면 제가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누가 그걸 몰라서 못 쓰나? 네. 우리 어렸을 때 강제로 일기를 다 썼잖아요. 선생님이 일기 써오라 그래서 세상에 일기를 개인의 프라이버시인데 그걸 검사를 받고 다 선생님이 보고 저 어렸을 때는 제 국민학교 2학년 때인가 아마 부모님한테 검사까지 맡았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이제 그런 글쓰기 시절을 보내왔고 다들 어떻게 하면 잘 쓰는지는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게 안 따라주는 거죠. 그럴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글 쓰는 게 그렇잖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책이 있는 게 이게 뭐가 대수냐 이거죠. 밥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밥보다 책이 중요하다는 사람을 보면은 조금 이상해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책을 쓰기도 하고 북클럽 모임도 하지만 그냥 시간 되고 여유 있으면 읽고 그러면 되는 거지.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게 저는 항상 제 첫 번째 과제인데 하루에 한 줄 쓰고 생각나는 대로 쓰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힘들어합니다. 왜? 뭘 써야 될지 몰라서 그래요. 뭘 써야 될지. 일기를 쓸 수는 없으니까 길을 가다 오늘 아침에 달팽이를 봤다. 근데 이렇게 쓰면 뭔가 이건 글 같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렇게 써도 되는데 왜냐면 내가 이제 나이도 좀 있고 그래도 내가 배운 것도 있고 세상 경험도 있는데 이렇게 유치하게 쓰면 이상하지 않나? 남의 눈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뭔가 그럴싸하게 쓰고 싶으니까 자꾸 안 써지는 거죠. 그냥 쓰면 되는데 다 알아요. 어떻게 쓰면 되는지를 다 알지만 자꾸 자기소개, 자기검열을 하는 습관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검열을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쓰는 겁니다. 쓰는데 대신에 못 쓰는 이유는 아는 게 없어서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아는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쓰는 글이 너무 유치하다고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충분히 글을 쓸 수 있는 자산들을 스스로 축적을 시켜 놓으면 무언가를 봤을 때 예민하게 보고 뭐 어떻게 보든 쓰기가 좀 수월할 텐데 그냥 항상 내가 쓸 수 있는 한계 앞에서 항상 무너지다 보니까 자꾸 이제 부끄러워서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그 부끄러움을 깨고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검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글쓰기 수업 때 그 과제를 내면서 항상 얘기합니다. 자기 검열하지 말고 우리끼리 보는 거니까 금기사항 없이 뭐든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써라. 대신에 내 얘기를 써라. 남의 얘기 쓰지 말고 주워 들은 얘기 쓰지 말고 미사여구 쓰지 말고 멋있는 말 쓰지 말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내 속의 얘기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알기 위해서 예민하게 다니면서 일상에서 예민한 걸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이제 글을 배우는 분이 글을 써왔는데 정말 의외로 되게 마음에 와닿거나 이렇게 했다니라고 조금 기억에 남았던 그런 글들이 있으면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마 문파에서 2년 전에 글쓰기 우리 수업할 때 그 영화 보셨을 겁니다. 그녀의 연기라는 연기 그 영화 보신 기억 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박휘순하고 공효진이 나오는 영화인데 박휘순 아버지가 이제 거의 곧 돌아가시 코마 상태죠. 의식이 없고 그래서 아들 결혼하고 그 며느리 보는 게 소원인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소원을 한번 들어드리겠다고 배경이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마땅한 여자는 없고 그래서 소위 조건으로 해서 이제 돈을 주고 아버지한테 와서 결혼할 신부감이라고 며느리감이라고 인사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불러내립니다. 그 역할을 공효진이 하는데 이제 공효진이 와서 보니까 이제 그 6인실쯤 되는데 전부 이제 곧 돌아가실 노인들이 쭉 누워 계시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죠. 그래서 그 박희순의 아버지 가서 손도 잡고 뭐 이런저런 혼자 마치 연기하듯이 아버지가 무슨 유언을 자기한테 한 거를 대신 전해주듯이 이야기를 하는 뭐 그런 내용인데 그 영화를 보고 이제 글을 쓰라고 과제를 내줬는데 대부분은 뭐 다 예상했던 그런 답을 써냈는데 한 6, 7년 전일 거예요. 대구에서 글쓰기 강좌 때 그 영화를 보고 어느 한의사 선생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중에 끝날 때 보면은 서로 어차피 이제 돈 주고 받고 공항에서 빠이빠이 하고 끝나는 관계예요. 근데 마치 이제 영화를 본 사람들은 저 두 사람이 잘 돼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좀 그런 희망을 품긴 하죠. 근데 그 한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남자는 이렇게 쉽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공효진이 너무 연기를 잘한 거예요. 그 돈을 받고 왔는데 정말 며느리처럼 애인처럼. 그러니까 이 박휘순이 홀라당 넘어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영화 속에. 그래서 그 한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에 남자는 이렇게 쉽다라는 이제 그렇게 해서 끝을 낸 게 하나 있었고 또 한 분은 책에도 나오는데 자기 아버지가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취미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예요. 더 집에 돈만 좀 생기면 와서 그 돈을 들고 뭘 배우러 갑니다. 서울로 가서 기타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근데 그걸 배워서 실력이 잘 늘지 않아요. 어린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빤해요. 그래서 근데 그 아버지는 지금도 뭔가를 계속 그러고 계세요. 그 영화를 보고서 쓰는 과제였는데 아스라이라는 과제인데 이 친구가 이제 그런 가정에 굉장히 남한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내밀한 가정사를 과제로 썼어요.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재밌게 읽어보면 정말 마음 아프고 안타깝고 애잔한 그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게 코믹하게 구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글은 비문도 많았고 오탈자도 많고 고쳐야 될 게 많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읽으면서 너무 재미가 있어서 한편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글이라는 게 늘 의미만 전달이 되면 된다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으면 된다라고 제가 입버릇처럼 가르쳐 왔는데 막상 이런 글은 오탈자나 비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글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참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 글은 제가 이렇게 크게 참석을 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도 글을 쓰고 책을 쓰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이 또 소중하기도 한데 그게 실제로 책까지 글이 완성되고 책까지 가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도 보면 선생님께서
성취가 중요한 이유라는 그런 글에서도 좀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글 중에 이런 문구가 조금 마음에 와닿았어요. 너무 천천히 달리면 자전거가 휘청거리듯이 삶도 적정한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제 아무리 올바른 방향성이라도 흔들리기 마련. 나는 이를 지쳤다고 규정한다. 중간중간 작은 성취가 꼭 필요한 까닭이다. 선생님은 매일 루틴을 지키고 아침에 귀찮아도 내가 아침에 페이스북에 한 줄을 쓰겠다라고 하면 쓰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하나 정해놓고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완성한다든가 책을 얘기해서 어떤 원고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작은 성취가 중요하다. 우리가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 글에 담으셨는데 이거에 대한 말씀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에도 썼지만 저는 잠을 못 자고 불면의 밤을 지새면서 머리를 쥐어 뜯어가면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글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편하게 글을 썼다라는 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글을 썼다라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다시 보게 됩니다. 저렇게 뚱뚱한데 뭘 뼈를 깎았다는 걸까? 예를 들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글 쓰는 게 사실 저는 이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밖에서 땅을 파고 노동을 하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 글 쓰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창작을 하는 분들은 저 같은 저자보다야 훨씬 더 대단하겠지만 근데 글을 쓰다 보면 자꾸 지칠 때가 있죠. 글뿐 아니고 모든 일이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맞는 길을 가고 있는지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 제대로 가는 게 맞는지 자꾸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작은 성취입니다. 저는 삶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는 말에 반대를 하는 사람인데 그 말이 자칫 잘못하면 방향만 맞으면 어떻게 가든 상관이 없다라고 아무리 천천히 가도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책에도 있지만 천천히 너무 천천히 가면 자전거가 쓰러집니다. 속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자전거가 굴러가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자전거가 가나요? 일정한 속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고속도로에 규정 속도가 있듯이 제가 글쓰기 태도를 이제 원래 첫 번째 원고는 이게 아니었어요. 대표님 잘 아시지만 완전히 글쓰기 강의록처럼 원고를 써서 작년 11월인가 10월 말에 보내드렸는데 이제 이거 말고 다른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죽으라고 이제 이만큼 원고를 썼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편집자의 눈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러면 바꾸지 뭐. 그래서 이제 바꿔서 어차피 기본 틀은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저도 이걸 다시 언제 다 쓰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이 원고 반 정도 쓴 원고를 좀 보고 싶어하는 서울의 출판사 대표님이 계셨어요. 이 뒤에 이 표사를 추천사를 써주신 도마뱀 출판사의 조동욱 대표님인데 이제 저랑 어떤 인연 때문에 알게 돼서 그 출판사에서 공저를 내게 돼서 알게 된 분인데 이 원고를 좀 자기도 보여달라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바로 다음날 전화가 와서 대구로 내려오겠다고 기차 탈 거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랑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꼭 출판을 해야겠다고.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근데 저는 이미 한티제하고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그 생각을 바꾼 적도 없고 그리고 저는 한번 마음을 먹으면 잘 안 바꾸는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이거는 공모전에 나가야 되는 책입니다. 원고입니다.
만약에 공모에서 떨어지면 그때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근데 이제 공모에 됐죠. 그런데 저는 참 잔인한 것이 그렇게 책을 내고 싶었다가 실패하신 분한테 제가 추천서를 써달라고 이런 독한 마음을 먹어야지 글을 쓰는 겁니다. 뻔뻔함이 있어야지 글을 쓸 수 있어요. 예, 그런 분한테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랬더니 또 기꺼이 써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서울 가면 밥을 한번 사긴 해야 되는데 속도라는 게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일종의 그 대표님이 이 책은 내가 꼭 내고 싶으니까 계약합시다라는 그 전화 한 통이 저한테는 일종의 하나의 성취였어요. 공모에 떨어지든 붙든 저는 이제 뒷배가 하나 있잖아요. 만약에 떨어지면 최악의 경우 저는 글로 보내면 되니까 원고를. 그러니까 누구나 아마 여기 자영업 하시는 선생님들 그런 대표님도 계실 거고 직장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작은 성취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지금 그 대구에서 그 독서학원을 하고 있는 제자가 있는데 그 친구는 끊임없이 뭔가에 이렇게 글을 써서 소위 100일장에 내요. 다 큰 어른이. 남들이 보면 뭘 저런 걸 내나 싶은데 저는 옆에서 계속 내라 그러죠. 네. 그러면 내면 꼭 상을 탑니다. 금상을 타던 우수상을 타던 그러면 아무것도 별거 아닌데 뭘 하나씩 받아와요.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 계속 글을 쓰게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끊임없이 가기만 하면은 사람이 지치잖아요. 물이 지금 얼마큼 찼는지를 모르는데 꽉 차서 이걸 알아야지 그 다음에 한 방울이면 넘친다는 걸 아니까 희망을 갖는데 그냥 마냥 성취 없이 갈 수는 없죠. 제가 SNS에서 많이 보는 것 중에 정말 싫어하는 말이 오늘도 또 성장했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싫어하는 말은 나이가 몇인데 맨날 성장만 해요. 과실을 따먹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공부를 했고 그만큼 돈을 들여서 뭔가를 배우고 뭘 했으면 이제는 성취를 해야죠. 과실을 따야죠. 100만 원을 들였으면 10,000원어치라도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네, 저는 실용주의자거든요. 그게 없이 그냥 계속 자기 최면이에요. 자기 최면인지 선생이 최면을 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만큼 성장했다. 보람찬 하루를 보고 이 보람 중독에 걸리면 답이 없습니다. 네. 성장하는 거는 이제 그만하시고 과실을 따먹으시고 성취를 조그마한 성취라도 얻는 습관을 기르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또 이 책의 아까 제목을 고민했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이 책의 또 다른 제목 후보가 나는 스타일만 봅니다. 첫 번째 그 제목인데 여러분 과감하게 나는 외모만 본다. 외모 지상주의자다 라는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그런 사람을 보았을 때 사실 정말 우리가 몇 년 동안 오래 사귀지 않는다면 좀 첫인상이나 몇 마디 말 나눈 걸로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솔직히 조금은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은 이제 수업 때문에도 많은 사람을 만나실 테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던지신 그런 뜻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고요. 또 책에 보면 선생님의 노트나 만년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그 자리에 여성분들이 많은데 저도 어릴 때 노트 만년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편집하면서 선생님이 언급하신 노트랑 만년필 다 검색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편집자들은 오류가 있을까봐도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게 맞는지 그 외래어 표기가 맞는지 때문에도 검색해보는데 그런 걸 검색해보면서 어떤 필기도구 또 어떤 노트에 쓰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책상에 앉아서 하는지 이런 것들이 후임께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런 이야기도 같이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책을 열면 첫 번째가 이제 나는 스타일만 봅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제목으로 하려고 했다가 글쓰기의 태도로 바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잘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좀 제목부터 약간
차분하다 그래야 될까요? 감각적인 것도 썩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스타일을 봅니다. 사람을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입고 외모가 어떤지를 보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태도죠. 태도입니다. 왜 그런 얘기하죠? 저희 어머니가 항상 했던 얘기입니다. 말로는 뭘 못하냐. 말로는 뭘 못하냐가 저희 어머니 항상 입에 달고 사셨던 얘기입니다. 우리 말로는 다 하잖아요, 그죠? 말로는 뭐 하늘의 별도 따다 주고 뭐도 해주고 다 해줍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섭섭하게 했을 때 어쩌면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의 전부인 겁니다. 그게 그 사람 태도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이 정도밖에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아니에요. 그만큼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그죠? 다 사랑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사랑하고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 겁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불가피할 때도 있고 불가항력인 상황도 생깁니다. 저는 그걸 천재지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약속을 못 지키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지키는 겁니다. 그걸 안 지키면 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까지인 겁니다. 제가 어제 이제 거제로 올 때 저는 이제 부산에 와서 신평역까지 와서 거기서 시외버스를 타고 장승포 터미널에서 이제 들어옵니다. 장승포 터미널 거의 다 왔을 때 버스에서 이메일을 열어보는데 제가 사실 저기 이제 그 장승포에 책방 익힌 대표님이 저한테는 이제 거제 올 때 참새 방앗간 같은 곳입니다. 꼭 들려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들어오는데 이 북토크가 결정이 났을 때 대표님한테 여기를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일종의 초대 메일을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계속 답장이 없으셔서 바쁘고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이상하게 이제 그 버스 안에서 메일을 열어보고 싶어서 메일을 열어봤는데 그 대표님한테 메일이 와 있습니다. 내일이 북토크인데 이게 뭐지? 그래서 열어봤더니 이제 늦게 보내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참석할 거라고 이제 그 내용이 쓰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쓰셨냐면 항상 저희 책방에 와서 계절과 무관하게 뜨거운 커피를 마시던 제 뒷모습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어제 오면서 버스가 더워서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은 내가 장승포에 가서 아이스 커피를 먹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메일을 제가 본 겁니다. 그래서 또 뜨거운 커피 마셔야겠네. 저는 루틴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려서 갔죠. 가서 어제 이제 뵙고 뜨거운 커피를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뜨거운 커피를 주셨는데 이건 이제 그냥 재밌으라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태도라는 게 저는 사람의 모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입버릇처럼 속을 알 수 없어서 외모를 본다라고 얘기하고 태도를 본다고 하지만 아마 선생님들도 또 대표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국은 태도를 보는 겁니다. 태도를 보는 거죠. 그게 저 사람이 나에 대한 감정이고 마음의 폭이고 깊이고 총량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고마움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게 물질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정말 마음으로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조금 여의치 않으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 또 그걸 보상을 하거나 갚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힘드니까 내가 힘든 건 쟤도 아니까 이해하겠지. 많이 그렇게 하고 살죠. 또 실제로 그런 관계 속에서 이해도 하면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냥 예민하게 조금 그럽니다. 그 태도가 도대체 저게 왜 저랬을까? 저는 좀 곱씹는 편인데 그래서 결국 글쓰기가 돌고 돌아서 제자리이긴 하지만
결국 이런 사소한 태도들이 다 글을 쓰는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을 하는 말을 쓰면서는 좋은 글을 쓸 수가 없죠. 아마 SNS에 블로그든 뭐든 써보셔서 아실 겁니다. 전 비판하는 글은 좋은 글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비판하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결국은 그런 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죠. 근데 좋은 말을, 아름다운 글을 쓰는 게 습관이 되면 좋은 글을 또 글 자체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고 즐겨 했는데 요즘은 최근 몇 년 동안은 굉장히 자제하고 삽니다. 많이 자제합니다. 제가 그런 이제 비판을 받아보니까 그 비판 받는 사람 마음이 얼마나 뜨끔한지를 알기도 하겠고 어쨌든 이 태도 더 얘기 안 하는 게 좋겠죠? 자꾸 외모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주신 말씀에도 녹아있기는 하지만 글쓰기의 태도 이런 책을 저도 만들면서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작가가 될 필요도 없고 또 모두가 작가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또 이제 SNS 같은 것들이 발달하면서 짤막한 글이라도 한 줄 글이라도 쓸 일이 많아졌는데 꼭 작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루에 몇 줄의 글을 쓰는 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이 될까 또 그럴 때 그 한 줄을 쓸 때 그런 태도 그것이 우리 삶의 태도나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도움을 줄까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어떤 희망을 가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짧은 문장을 쓸 일은 언제든지 있고 또 짧은 글을 쓰게 되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이 책 전체에서 얘기하신 글쓰기의 태도, 글을 쓰는 마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좀 풍요롭게 하고 또 좀 아름답게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 그런 말씀을 마무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에세이를 쓰고 싶지 않았던 게 처음에 강의록 형태로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제가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고 책 안에도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해라는 꼭지가 하나 있는데 저는 뭐 제가 글을 쓰거나 제 삶이 세상을 바꾸는 데 일조하거나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하거나 사회에 공헌을 하거나 저는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저는 제 삶을 충실하게 하루하루 살면 그게 제 몫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이렇게 뭔가 세상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다라는 원대한 꿈을 품고 뭔가를 하겠다는 사람들 또는 그런 글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하루 세 끼 먹고 오늘은 뭘 먹지? 뭘 맛있는 걸 먹고 즐겁게 살지 저는 이 정도 생각 이상을 잘 안 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에세이는 저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첫 번째 원고도 그래서 강의록 형태로 썼던 건데 결국은 제 삶을 드러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삶을 보여주기 싫었는데 이 책은 어쨌든 제가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지만 제가 어떻게 글을 쓰고 어떤 그런 일상을 통해서 글 쓰는 자산들을 모으는지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막상 써놓고 보니까 저한테는 이게 제가 살아온 삶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요즘 근래 예전에 이런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의 글을 쓰게 됐구나라는 걸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책을 내는 분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9권의 책을 글쓰기를 통해서 4개 옆에서 서포트를 같이 했는데 다들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책을 쓰다 보니까 알게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한번 전체를 쭉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물론 본인들도 다 생각을 하면서 사셨겠지만 막상 책을 쓰고 글을 쓰다 보면 이제 그것들이 지나갔던 일들, 사건들, 역사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차곡차곡 모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란 한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글을 쓴다는 건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작은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한 줄이든 두 줄이든 한 문장이든. 다만 최대한 신경을 써서 다시 말해서 내가 작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단 한 줄을 쓰더라도. 그러니까 자의식을 그렇게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냥 블로거니까, 나는 자영업자니까, 나는 그냥 아마추어니까, 나는 취미로 쓰는 거니까 맞춤법 좀 틀려도 되고 오탈자가 나와도 되고 비문이 나와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내가 작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먹고 글을 쓰면 한 줄을 써도 글이 달라집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건데 분명히 달라지고 거기서부터 글쓰기가 어쩌면 이제 향상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그렇게 작가처럼 갖고 우리가 장비는 프로처럼 살 수 있지만 글쓰기는 장비가 다른 게 없단 말이죠. 그렇죠? 어차피 노트북으로 쓰나 데스크탑으로 쓰나 펜으로 쓰나 장비가 거기서 거기고 따로 프로 장비라는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편합니다. 편해요. 금방 재능이 있는 사람 빨리 늘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따름이고 조금씩 매일매일 자기의 삶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단 내가 프로라는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글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공유하고 싶은 문장인데요. 206쪽에 보면 사후의 첫 글이에요. 저도 선생님 이글 때문에 작가의 책상이라는 책이 있는 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 책도 검색을 해보고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언급하는 책이나 영화를 찾아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글을 읽으면서 맨 마지막에 좋은 책상 하나 갖는 것 당신도 꿈꾸는 일 아닙니까? 라고 딱 물으시는 문장이 저는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저도 제가 작가를 꿈꾸지도 않고 그냥 책을 만드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제가 그냥 일하는 공간 이런 거에 마음에 드는 연필을 갖다 놓고 책상을 깨끗이 정리하고 이런 것들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기도 하는데 누구나 좀 그런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주부라면은 주방의 한켠에 자기의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은 회사나 또는 뭐 자기 사업 공간에서 일하셔도 욕구는 내가 잠깐 쉬면서 책을 읽는 곳이야, 잠깐 한숨 돌리는 곳이야 이런 공간을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 선생님의 이 마지막 문장이 되게 마음에 와닿으면서 이런 태도, 이 책이 주는 그런 좋은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선생님의 수업을 듣거나 강의를 같이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을 텐데요. 선생님께 편하게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질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분들께는 커피 선물 드리고 저기 사진 찍는 편집장이 왔다 갔다 하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분들 편하게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일기장을 쓰고 검사를 받고 하는 게 정말 싫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뭔가 글을 쓰고 나서 누군가가 내 글을 보고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 소스가 있는지. 그러니까 다시 이걸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일기
기분이 좋지 않고 평가받는다는 생각에 이제 글 쓰는 게 싫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왜 어릴 때는 또 특히나 일기 같은 게 뭔가 소재가 있어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무미건조한 일상이 가고, 근데 어른이 되면서는 뭔가 관점도 다양해지고 만나는 사람도 다양해지고 여러 가지 일을 겪다 보니까 이제 소재가 생겨서 뭔가 글을 써보고 싶은데 나만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은데 하는 시점이 왔을 때는 나를 평가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평가를 받으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받으면 좋겠느냐? 사실 평가를 받는, 내 글을 평가를 받는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SNS를 하다 보면 뭐 페이스북이든 블로그든 뭐든 소위 자기 글에 대해서 내가 쓴 포스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가 좋아요를 눌러주고 댓글을 달아주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아요가 많이 눌리고 댓글이 많고 그러면 좋아하고, 어느 날 좋아요가 줄어들고 이웃이 줄고 뭐 이러면 또 되게 우울해하고, 그런데 사실 제가 굉장히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SNS 글쓰기인데, 물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도 해야 되고 그런 걸로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기 영업장이나 하고 있는 일들을 알리는 게 필요하고, 거기에는 약간 기계적인 글쓰기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다만 일반 사람이 SNS에서 보여지는 그런 좋아요나 그런 평가들에 휘둘리게 되면 이제 글을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좋아하는 글만 쓰게 됩니다. 왜냐면 그게 빠르거든요. 이런 거 사진 올렸더니 사람들이 좋아요가 많이 눌린다. 다 있잖아요, 패턴이. 어떤 거에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자기 글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냉정하게는 그런 뭐 공모전이든 하다못해 요즘은 각 지자체의 구청이든 뭐 많은 그런 작은 단위의 그런 공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공식적인 소위 심사라는 걸 거치는 평가를 받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외에는 사실 뭐 내가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이나 글쓰기 모임이나 그런 데 가서 거기 글쓰기 선생님한테 평가를 받거나 그 안에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서로 평가를 받는 뭐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또 한 가지 소위 문창과 학생들이 많이 하는 이제 합평이라는 건데, 서로 글들을 놓고 하는데 이게 사람 빈정상하게 하는 아주 글쓸 의욕을 확 꺾어놓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뭐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같이 배우고 있는데 서로 칼 들고 서로 찌르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공모나 작은 뭐 100일장이든 뭐든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또는 그런 글쓰기 동아리나 모임에서 자기 글을 같이 읽고 봐주는 사람들이, 또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그런 커뮤니티에서 평가를 받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결국은 그냥 SNS를 통해서 하는 거는 저는 그 평가는 사실 그렇게 믿질 않습니다. 네. 저는 나오는 건가요? 저는 책과 글쓰기가 일치하는 책을 좋아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많은 작가님들을 만나게 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이분은 책으로만 만나고 싶다 하는 작가님들이 사실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 왔고 1시간가량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책이 선생님이 너무 일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책의 매부세라든지 이 단정한 느낌과 그 파란색과 회색의 이 감각적인 느낌까지도 한티제 출판사 일주일에도 또 열심히 해주셨겠지만, 이게 작가님의 삶의 태도라든지 글쓰기의 태도가 잘 녹여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작가님의 글을 꾸준히 읽고 싶은
일단 책이 마음에 드신다니까 감사드립니다. 이 표지가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이 있어서 사실 제가 이 에필로그에도 썼지만 매번 마지막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책을 내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이 중압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생각보다. 어쨌든 이 책이 잘 팔리면 좋잖아요. 근데 책이 잘 안 팔리면 그게 이제 제 책임인 것 같고 나란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엔 책 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한 2년쯤 지나면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막 책 내고 북토크하는 거 보면은 괜히 또 셈이 나요. 또 뭔가 또 낼 때가 됐나? 원고는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낼 수 있는 원고들이 많이 있고 아마 대표님도 알고 계시지만 원래 예전에 맛있는 영화관보다 먼저 나올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영화 속의 여자들 이야기인데 욕이 들어가지만 양해해 주세요. 좋은 년, 나쁜 년, 이상한 년 뭐 이런 제목의 책을 내려고 했다가 이걸 여성단체에서 들고 일어나겠다 싶어서 포기를 했던 책이 원고가 있습니다. 원고가 다 쓰여진 끝난 원고도 있고 그런데 다음번 책은 뭘 낼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일상에 대한 걸 쓰는 게 저는 책의 마지막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고 저는 영화평론가니까 항상 영화책을 내다가 이렇게 내고 나니까 사실은 좀 겁도 나고 그래서 다음번 책은 아직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구상은 없는데 갖고 있는 원고가 많으니까 그 중에서 누가 좋다 그러면 내지 않을까 싶은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쩌면은 음식 얘기 책을 하나 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자꾸 쓰라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래서 눈 닫은 음식점 얘기를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잘 되는 집 얘기만 쓰잖아요. 핫플 어디 가면 뭘 먹어야 되고 여기 가면 거제 가면 장수굴국밥을 꼭 가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쓰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정반대로 문 닫은 집. 그러니까 문 닫은 집이라는 건 망해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는데 너무 아까운 집들.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쓰고 싶은 마음도 하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두 번째 뵙게돼서 반갑습니다. 글을 쓰시게 된 아주 강력한 동기가 궁금하고요. 글을 제가 귀가 잘 안 왜 일어나세요? 제가 같이 일어나야 뭐 무슨 나는 솔로도 아니고 글을 쓰시게 된 강력한 동기가 너무 궁금하고요. 글을 쓰고 싶지 않아 라고 느꼈던 강력한 원인도 궁금합니다. 강력하게 짧게 해주시네요. 지금 어려서부터 제가 글쓰기 재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어머니가 모친이 아마 저뿐 아니라 제 연배 되신 분 비슷하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녁에 아버지가 퇴근해서 집에 오시면 이제 저녁 식사하기 전에 신문을 이제 항상 예전엔 석간이었잖아요. 70년대는 석간 신문을 이렇게 펼쳐놓고 저더러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읽으면 돈을 10원씩 주셨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받아쓰게도 했고 또 책을 읽고 나면은 또 어머니가 용돈을 주거나 책을 한 권 또 사주거나 또 뭐 일기나 이런 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 같은 것도 곧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글 쓰는 거에 대한 그렇게 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별로 무섭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제가 글
글재주가 좋아서 뭐 작가가 되거나 뭐가 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또 해본 적이 없고요. 다만 막 강력한 동기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글이라는 게 저한테 온 것 같고, 뭐 굳이 계기라고 하면 2000년에 제가 원래 했던 일을 그만두고 영화평론가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닌데, 사실은 삶의 제 인생의 변곡점이었는데 뭘 할까 뭘 해야 되나라고 IMF가 끝날 때쯤에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동아신춘문예에 그 영화평론이라는 부문이 있다는 걸 알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응모를 했는데 당선이 되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최종식까지 갔단 말이죠. 아, 그래서 이걸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시작한 게 이제 글 쓰는 제 계기가 됐고, 글 쓰기 싫다? 아직까지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뭐든지 의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싫으면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거창한 거를 뭘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생각, 글을 써서 뭘 세상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는 오늘 하루하루만 즐겁게 살면 된다는 사람이라서 글 쓰는 게 괴롭거나 이 글로 뭔가 제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부담도 없어요. 그러니까 글 쓰는 게 지겹거나 힘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냥 편하게 씁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런 중에 작가님께서 작은 성취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되게 큰 성취를 얻었어요. 커피도 얻고 책도 받고 좋은 자리에 앉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루틴이란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작가님이 가장 자부심 있게 느끼는 루틴은 무엇이며 글쓰기 팁을 가장 필요한 우리에게 권유해주고 싶은 루틴이 있다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루틴이 있긴 한데 거의 저는 하루가 똑같습니다. 큰 차이 없이 똑같은데 이제 제가 두 군데 신문사에 글을 보냅니다. 기고를 하는데 그 중에서 책 기고를 하는 매일신문, 대구에 있는 매일신문인데 일주일에 한 편씩 책에 대한 칼럼을 씁니다. 책 칼럼을 쓰려면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편씩 쓰려면 일주일에 한 편은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이제 시작할 때부터 미리 원고를 5개를 항상 적응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5개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제가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원래 그 마감이 수요일 점심인데 항상 저는 화요일날 밤 9시 반이 되면 보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오늘 밤에 보내야 되니까 원고를 퇴고를 해야 돼서 제가 이제 어제 올 때 가지고 와서 계속 퇴고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제가 마감은 고사하고 마감이 늦는 게 아니고 화요일 9시 반을 넘겨서 보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그게 강박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래야지만 제 삶이 그렇게 이제 톱니바퀴처럼 이어져 있다 보니까 그게 무너지면 저도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살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하러 그렇게 사냐고 하지만 저는 거꾸로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아라고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서로 삶의 방식이 다르니까. 그리고 글을 잘 쓰는 루틴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또는 자기 전에 뭐 언제라도 매일 한 구절씩 뭐라도 쓰셨으면 해요. 대신에 그거를 가능하면 나만 보지 말고 남이 볼 수 있는 공간에다, 플랫폼에다가 올리시라는 거죠. 그게 SNS도 좋고, 지금은 뭐 SNS밖에 없죠. 이렇게 기부하는 게 아니실 테니까,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든 블로그든 인스타그램이든 뭐든 스레드든 그냥 저처럼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걸 써서 올리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하는 습관 또는 주무시기 전에 뭔가 하루를 정리하는 한 줄, 두 줄을 쓰는 습관 그 루틴을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몇십 년 동안을 걸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지금부터 10년을 한다고 생각하면 10년 뒤에는 분명히 글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라고 생각하고 10년이 지나가면 또 그 자리인 거죠. 맞죠? 네, 그겁니다. 저는 그런 루틴을 조금 길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정도. 쓰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또 그거를 진로로 잡고 있는 고등학생인데 시요? 네, 시를 진로로 잡았다고요? 시 아. 근데 지금 개학을 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학교에서도 학교 자체 스케줄이 있으니까 실습하는 거랑 공부하는 거랑을 그 스케줄을 어떻게 조명해야 되는지 그리고 학업이나 창작 중에 하나를 꼭 포기를 해야 되는지도 조언을 얻고 싶어요. 몇 학년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하세요, 공부. 공부를 하세요. 공부해야지 무슨 시를 씁니까? 물론 제가 그 질문하신 분의 모든 상황을 모르니까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왔고 또 그 학교의 환경이 어떤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언을 해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다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영화평론가다 보니까 영화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합니다. 가능하면 그거 하지 말고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시를 쓰고 싶고 그쪽으로 진로를 갖고 싶은 거 나중에 학교에 그쪽에 문창과나 이런 데로 가서 제대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시를 쓸 수 있을 거고 등단을 오히려 그게 더 등단하기 수월할지도 모르고 만약에 공부를 소홀히 하고 시만 쓰는데 정말 천부적인 재주가 있으면 저는 모르니까 어떤 시를 쓰는지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 사회는 어쨌든 기본적인 교육의 어떤 그 순서를 밟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만으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사회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내가 올라가는 그 기본적인 교육 과정 속에 소위 인맥도 있고 특히 이 글 쓰는 사람들 세계가 의외로 인맥 같은 게 꽤 많이 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틈틈이 시를 쓰는 마음은 잃지 말고 또 습작도 하고 시집도 많이 읽되 그것보다는 공부에 더 우선을 많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본인이 재능이 있으면 50살에 등단을 해도 노벨상을 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아마 평론가님을 안 배웠으면 진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었을 뻔했습니다. 엄청 자유분방하고 자유로운 삶을 사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간을 자유롭게 쓰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진짜 강박 있는 루틴이 딱 있는 삶을 사시는 줄 전혀 몰랐었고요. 그리고 이 책도 오기 전에 이제 사실은 이제 검색을 해보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에 어떻게 글을 냈는데 이렇게 한 주제를 만나면서 내용이 바뀌었다고 하셨잖아요. 앞에 처음에 냈던 아마 글이 훨씬
분명하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뵙고 직접 얘기를 들으니까 백종우에 대한 좀 생각을 바뀔 수 너무 좋고요. 저는 이제 매주 책 읽기 모임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하고 책을 자주 읽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사람인데요. 그 책을 자주 읽으니까 하나가 뭐냐면 남이 쓴 좋은 내용들을 많이 읽게 되니까 나도 자꾸 그걸 잘 써야 된다는 좀 강박이 들어서 이 쓰기가 자꾸 점점 두려워지고 SNS에 그냥 일상적인 내용을 쓰더라도 한 줄 쓰더라도 자꾸 자기 검열을 하게 되면 아까 그 말씀 내가 너무 공감을 했는데 혹시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팁이라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자꾸 그게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매주 책을 읽고 다양한 책을 읽고 우리가 어떤 책을 선정해서 읽고 그게 눈만 높아져서 내가 쓰는 글들이 자꾸만 예전에 그냥 편하게 썼던 글들도 좀 더 아까 말했던 미사여고 자기 검열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좀 내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 혹시 알려줄 수 있다면 좀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독서 모임을 하고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물론 제가 본 기준에서 보면 다 세상 모든 걸 책으로 해결하려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 건 좋은데 모든 게 다 책이에요. 다 책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말씀하셨듯이 눈은 높아지고 좋은 미사여구, 좋은 말, 좋은 문장, 빼어나고 아름답고 대단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자기 생각이 자꾸 흐려져요. 글이라는 건 내 생각을 쓰는 건데 자꾸 남의 생각이 대신 쓰는 거죠. 제가 글쓰기 수업을 과제를 내드리면서 영화를 과제를 낼 때 꼭 하는 얘기가 스토리를 쓰지 말라는 건데 영화 스토리는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건 이미 시나리오 작가가 다 써놓은 거예요. 그걸 영화로 만든 거고 그걸 보고 그 스토리를 쓸 것 같으면 뭐하러 글을 쓸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건 그대로 복제하는 거지. 결국 그런 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쓴 책을 그냥 책 이상으로 저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저 사람은 대단한, 너네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해?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거든요. 저는 제 인생이 중요하지, 일단 제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제 삶이 중요하고 저의 하루 세 끼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책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위대하고 원대하고 대단한 것들 필요하지만 그건 참고로만 할 뿐이고 내가 글을 쓸 때는 내 생각을 써야 되는데 내 생각을 쓰려면 자꾸 저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검열을 하게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를 안 하던데 저 사람은 이걸 이런 식으로 하던데 근데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건 그쪽을 의도적으로 밀쳐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도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저에 대한 안티 세력도 있고 저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엔 그 사람들을 되게 왜 저러지? 미워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어떻게 떨쳐냈냐면 좀 죄송한 얘기해서 전 사람도 아닌 것들하고 내가 뭐하러 그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아예 그냥 급을 달리 해버리면 속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랑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싸우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그냥 흔한 말로 나는 아마추어하고 안 싸운다.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렇다고 책을 많이 안 읽을 수도 없는 거고 조금 쉽진 않은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 책에 경도되지 않아야 된다는 건 글 쓰는데 분명한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질문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이 자리가 훨씬 더 풍성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백종우 선생님 또 거제까지 오셔서 이런 자리에서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